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굽이치는 강물이 마을을 휘감아 흐르고 뒷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어느 외진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은 물살이 거세고 깊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흙탕물이 넘실대며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을 검은 용이 산다고 하여 흑룡강이라 불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강가에 무성하게 자란 갈대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 밤이면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기름지고 산에서 나는 나물이 풍성하여 사람들은 강물의 두려움을 안고서도 대대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소슬대문이 우뚝 솟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은 본래 마을에서 가장 덕이 높고 재물이 많았던 최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성품이 온화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10수년 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집안의 기운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여 윤기가 흐르던 기와지붕에는 이끼가 끼고 담장 곳곳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예전에 활기차고 풍요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 집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최부자의 먼 친척이자 동생뻘 되는 최판석이라는 인물로 그는 형님인 최부자와는 달리 욕심이 많고 심술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판석은 형님이 돌아가신 후 어린 조카가 실종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앉아 마치 자신이 본래부터 주인이었던 양 행세하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소장농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소장료를 요구하거나 흉년이 들어도 쌀 한 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욕하며 손가락질했지만 권세와 재물을 쥔 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판석에게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찜찜한 과거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집안의 진짜 핏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5년 전 최부자의 아내가 난산 끝에 아들을 낳았으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비틀려 제대로 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다리 병신이 태어나면 집안이 망하고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는 흉흉한 미신이 돌고 있었고 최판석은 이를 기회로 삼아 형님 부부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겁박하여 결국 갓 태어난 아이를 강가에 내다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물 소리는 유난히도 거세게 울부짖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거센 물소리에 묻혀 사라져버렸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날의 비극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저녁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오는 산에는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는데 그의 키는 장대처럼 크고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으며 허리에는 낡았지만 기품 있어 보이는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 잠시 멈춰서서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고향의 냄새를 맡는 것 같기도 하고 잊으려 애썼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윤기가 흐르는 검은 말 한 필이 조용히 서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콧김을 내뿜으며 발굽으로 땅을 탁탁 두드리고 있었는데 말 한 장에 묶인 진보다리는 먼 길을 달려온 듯 흙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힐끔힐끔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내의 걸음걸이가 조금 독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한 체구와는 달리 그는 왼쪽 다리를 아주 미세하게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흉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묵직한 바위가 굴러가는 듯한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거구의 사내가 왜 다리를 저는지 궁금해하면서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내의 발길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최판석의 기와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칠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사내는 잠시 대문을 올려다보며 감회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대문의 낡은 나무결을 한번 쓸어보고는 심호흡을 한 뒤 굵고 낮은 목소리로 이리 오너라 하고 외쳤는데, 그 소리가 마치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천둥소리처럼 우렁차서 집안 깊숙한 곳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채에서 저녁상을 받고 있던 최판석은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하인을 불러 대체 밖에서 누가 저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며 호통을 쳤고, 늙은 하인은 허둥지둥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열리자 하인은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사내의 모습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는데, 사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는 과객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인의 기별을 듣고 밖으로 나온 최판석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본래 인색하기 짝이 없어 손님을 재워주는 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내의 허리에 찬 검과 날카로운 눈매가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최판석은 헛기침을 하며 우리 집은 누추하여 손님을 모실 만한 형편이 못 되니 저 아래 주막으로 가보시게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대문을 닫으려 했으나 사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최판석의 거절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청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주막까지 가기에는 제 말도 지쳐 있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최판석의 눈을 꿰뚫 듯 응시하자 최판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사내의 옷차림이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아 보여 함부로 대했다가 후환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판석은 마지못해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퉁명스럽게 그렇다면 사랑채 끝방이 비어있으니 거기서 묵도록 하시오라고 허락했습니다. 사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말고삐를 잡고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가 걸을 때마다 쿵쿵 울리는 발소리가 묘하게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어내며 고요한 집안을 긴장감으로 채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하인들과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아낙들도 일손을 멈추고 낯선 손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훔쳐보았습니다. 특히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늙은 유모는 사내의 모습을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그녀는 이 집안에서 50년 넘게 일하며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사내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낯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키와 떡 벌어진 어깨는 낯설었지만 그가 왼쪽 다리를 살짝 끌며 걷는 모습과 무심한 듯 하면서도 따뜻함이 서려있는 눈매가 25년 전 그녀가 가슴에 묻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내는 사랑채 쓴마루에 걸터 앉아 먼지를 털어내며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애틋했고,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늙은 감나무를 바라볼 때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최판석은 안채 대청마루에서 문틈으로 그런 사내를 훔쳐보며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벼슬아치인가 아니면 산적의 우두머리인가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사랑채 방에 불을 지피고 낡은 요를 깔아주자 사내는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진보다리를 한쪽에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옛 생각에 잠겼는데,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전장과 죽음의 고비들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한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어 늙은 유모가 소반에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담아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최판석의 언명으로 반찬은 보잘것없었지만 유모는 손님이 시장할까봐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아왔습니다. 사내는 유모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상을 받았는데 그의 큰 손이 소반에 닿을 때 유모는 그의 손등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고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며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사내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가 국을 먼저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밥을 국에 말아먹는 모습이 영락없이 돌아가신 최 부자의 식성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유모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려 애쓰며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지만 부엌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지고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문을 열어 젖힌 채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판석은 안방에서 전전반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에게 저놈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좀 쥐어주어 보내야겠다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행여나 도둑이면 어쩝니까? 문단속을 철저히 하세요라며 겁을 먹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두 부부는 낯선 손님이 가져온 묘한 긴장감 때문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의 주막에서는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몇몇 노인들이 최 부자 집에 든 낯선 손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 다리를 좀 전다고 하지 않았나. 덩치는 산만한데 걸음이 불편해 보이더구만. 한 노인이 말하자 다른 노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꼭 25년 전 강가에 버려졌던 그 아이 생각이 나네 그려. 살아있다면 딱 저만한 나이가 되었을 텐데. 사람들은 설마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기이한 우연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내는 사랑채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품속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색이 바래고 실밥이 터진 볼품없는 것이었지만 사내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인 듯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놀이개를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사내는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지만 귀는 여전히 열려 있어 집안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쥐가 천장을 기어가는 소리, 기둥이 수축하며 나는 소리, 그리고 안채에서 들려오는 최판석 부부의 코골며 자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공기 하나하나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때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사랑채 문 앞을 서성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내는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지 않고 눈만 뜬 채 호흡을 조절하며 바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림자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는데 그것은 아마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늙은 유모가 옛 주인을 그리워하며 서성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최 부자 집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거대한 장군이 되어 돌아왔고 그가 가져온 파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강물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최 부자 댁의 마당은 밤새 내린 이슬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닭이 태를 치며 울기 훨씬 전부터 사랑채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낯선 손님이 단정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마치 명상을 하듯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샛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나서며 기지개를 켰는데 그 거대한 몸집이 움직일 때마다 낡은 마루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군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는데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묵직하여 땅의 기운을 그대로 느끼려는 듯 했습니다. 담장 밑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에도 눈길을 주고 무너져 내린 담벼락의 흙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며 그는 이 집이 지난 25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몸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로 다가간 그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는데 줄을 당기는 팔의 근육이 불끈 솟아올라 그가 평범한 선비가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시원한 우물물로 세수를 마친 그는 물기 젖은 얼굴을 들어 아침 햇살을 마주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채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최판석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다가 마당에 우뚝 서 있는 거구의 사내를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에 온 손님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터라 아침부터 마당을 차지하고 있는 낯선 이의 존재가 영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판석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짐짓 위엄을 부리며 간밤에 불편함은 없으셨소? 라고 물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손님에 대한 배려보다는 귀찮음과 경계심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장군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덕분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잘 쉬었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최판석은 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서둘러 세수대야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늙은 유모가 다시 소반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반찬이 조금 더 부실해 보였습니다. 김치한 보시기와 슴슴하게 끓인 시래기국이 전부였지만 장군은 불평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쌀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웠습니다. 유모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장군이 숟가락을 쥘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펴는 버릇이 옛 주인 마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으나 장군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최판석은 사랑채 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장군에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라 했소. 보아하니 행색이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관가에 연줄이라도 있는 것이오. 최판석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연줄이라기 신분을 파악하여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계산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세상을 떠돌며 무예를 익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곳도 없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둘러대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최판석은 장군의 대답이 시원치 않자 입맛을 다시며 그의 진보다리와 컵마루에 놓인 검을 탐욕스러운 눈길로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검집에 박혀있는 자개 장식과 말 한 장의 가죽이 꽤나 감나가 보였기에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어떻게든 저것들을 손에 넣을 구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나저나 우리 집 사정이 넉넉지 않아 식객을 오래 두기는 어렵네만 자네가 가진 물건을 좀 보태준다면 며칠 더 묵어가게 해줄 수도 있지라며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장군은 그의 뻔뻔한 요구에도 화를 내지 않고 품속에서 은전 한 뼘을 꺼내어 마루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은전을 본 최판석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얼른 손을 뻗어 돈을 낚아채고는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이 사람 보기보다 통이 크구먼. 내 특별히 자네 사정을 봐서 며칠 더 묵게 해주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나. 돈 앞에서는 양반의 체면도 없이 굴복하는 최판석의 모습에 마당을 지나던 하인들은 혀를 찼지만 장군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장군은 이 집안의 가장이 돈 몇 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똑똑히 보았고 이는 그가 앞으로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장군은 집을 나와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는데 그의 뒤에는 마을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신기한 듯 구경을 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과 다리를 저는 독특한 걸음걸이는 단숨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허리를 펴고 그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어제 최부자 댁에 들어갔다는 그 과객인가 보네
힘께나 쓰게 생겼어 라고 속닥거렸습니다. 빨래터의 아낙네들도 빨래 방망이질을 멈추고 어머, 저 덩치 좀 봐. 산속의 곰도 때려잡겠네.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장군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노인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낯선 얼굴인데 어디서 왔는가?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가? 노인의 물음에는 경계심보다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릴 적에 다친 상처라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고 노인은 그의 예의 바른 태도에 호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을 우물가에서는 장군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개똥이 엄마가 내가 아까 자세히 봤는데 그 사람 눈매가 25년 전 죽은 최부자 마님을 쏙 빼닮았지 뭐야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순인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집 아들이 다리를 쓴다고 해서 강가에 버려졌다고 했잖아. 혹시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건 아닐까? 사람들은 설마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반면에 사랑방에 모인 남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장군이 나라에서 보낸 암행어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평범한 무인일 리가 없어. 분명히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탐관오리들을 잡으러 온 걸 거야.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그가 암행어사라면 최판석의 못된 짓들도 이제 끝장이라며 내심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리를 전다는 점 때문에 진짜 암행어사일 리는 없다는 의견도 있어 마을은 온통 그에 대한 추측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장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서는 하인 하나가 무거운 장독을 옮기느라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최판석이 시킨 일인 듯 하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장군이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장독을 번쩍 들어 원하는 곳에 옮겨주었습니다. 쌀 2가마니는 좋게 될 법한 무게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그의 괴력에 하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하인들도 탄성을 질렀습니다. 장군은 놀란 하인에게 허리를 조심해야 하네. 무리하지 말게라고 짧게 한마디를 건네고는 다시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유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앞치마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강보에 쌓여 울던 가냘픈 아기 도련님이 저렇게 훌륭하고 강건한 사내가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리를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흉이 아니라 모진 세파를 견뎌낸 훈장처럼 보였고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돕는 따뜻한 마음씨는 천상 최부자의 핏줄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가까운 예감을 느꼈지만 혹여나 최판석이 눈치챌까봐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최판석은 마을에서 돌아온 하인들로부터 장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전해 듣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죽은 조카가 살아 돌아온 귀신이라고? 아니면 암행어사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불러 여보, 아무래도 저놈을 빨리 내보내는 게 좋겠어. 돈을 더 줘서라도 내일 당장 떠나게 해야지 원 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의 아내는 그러다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며칠만 더 지켜봅시다라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장군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검을 닦고 있었는데 시퍼런 칼날이 번쩍일 때마다 그의 얼굴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판석은 그 모습이 무서워 사랑채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하인들만이 저녁상을 나르기 위해 조심스럽게 오갈 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늙은 유모는 남들 몰래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사랑채로 향했는데 비바람에 등불이 꺼질까봐 옷자락으로 감싸 쥐고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밖에서 손님 밤이 차가워 따뜻한 차 한 잔 올립니다. 라고 기척을 하자 안에서 들어오시오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군은 검을 옆에 두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희미한 호롱불 아래 비친 그의 옆모습은 영락없는 최부자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유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손이 떨려 찬물이 조금 쏟아졌지만 장군은 개의치 않고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유모는 차마 방을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요? 그녀의 질문에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읽던 책을 덮고 유모를 지그시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그 짧은 침묵이 유모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제 고향은 물 맑고 바람 좋은 곳이었으나 아주 오래전에 떠나와서 기억이 희미합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유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편히 쉬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고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부뚜막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최판석이 장군을 내쫓을 궁리를 하느라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는데 그는 장군이 잠든 틈을 타서 진보다리를 뒤져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 중 가장 믿을 만한 돌쇠를 불러 오늘 밤 사랑채 동태를 잘 살피거라. 수상한 짓을 하거나 누굴 만나는지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돌쇠는 찜찜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물러갔지만 돌쇠 역시 장군의 위험에 눌려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빗줄기는 굵어졌지만 장군의 방에 켜진 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장군은 창문을 열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강가에 버려졌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차가운 빗물이 살을 파고들던 고통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어 돌아왔고 그에게는 바로 잡아야 할 과거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 집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리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최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장군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고 내일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떨며 잠을 청했지만 장군과 유모 그리고 최판석은 각자 다른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폭풍우 속에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밤새 세차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나자 최부자댁의 아침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고인 빗물 웅덩이마다 파란 하늘이 담겨 찰랑거렸고 씻겨 내려간 기와 지붕은 오랜만에 본래의 검은 빛을 띠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빗자루 대신 굵은 동아줄과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폭풍우에 무너져 내린 담장 한쪽을 말없이 보수하기 시작했는데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올려 제자리에 맞추고 흙을 개어 틈새를 메우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낯선 손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에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 슬금슬금 다가가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흙을 나르면 장군이 받아 바르고 마당쇠가 돌을 주워 오면 장군이 튼튼하게 쌓아 올리니 무너졌던 담장은 순식간에 예전보다 더 견고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장군은 땀을 뻘뻘 흘리는 하인들에게 힘들지 않은가 잠시 쉬어가며 하게나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는데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진심에 하인들은 그동안 주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정을 느끼며 감동했습니다. 안채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최판석은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훈훈한 광경을 문틈으로 엿보고는 심사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하인들이 낯선 객식구 따위에게 굽신거리며 따르는 꼴도 보기 싫었거니와 장군이 집안일에 손을 대며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아 묘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저놈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나를 몰아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분명해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질투와 불안에 휩싸여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최판석은 더 이상 장군을 이 집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확실하게 제거할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최판석은 아내를 은밀히 불러 여보, 오늘 장터에 나가 관아의 포졸들을 좀 불러올 구실을 만들어야겠어. 저놈을 그냥 내보내면 후환이 두려우니 도둑 누명을 씌워 관아에 넘겨버리는 게 좋겠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으나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은촛대를 미끼로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장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진보다리 속에 은촛대를 몰래 숨겨놓고 그가 훔친 것으로 몰아세워 포박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흔히 쓰는 치졸하고 악랄한 수법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장군은 잠시 마을을 둘러보고 오겠소라는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는데 최판석은 이때다 싶어 쾌재를 부르며 아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장군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최판석의 아내는 안방 깊숙한 곳에서 은촛대를 꺼내 들고 사랑채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군의 낡은 진보다리를 풀고 옷가지 사이에 은촛대를 깊숙이 찔러 넣은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듭을 다시 묶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죄책감보다는 남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간 장군은 장터 국밥집에 들러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푸척간에 들러 질 좋은 소고기를 넉넉하게 끊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받아들며 이 고기는 최부자 댁의 하인들과 나누어 먹을 것이니 특별히 좋은 부위로 주시오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당당한지 장터 상인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장군은 이어서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있던 노인들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떡과 술을 대접하며 마을에 돌아가는 사정과 지난 25년간의 변화에 대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낯선 장군의 호의에 마음을 열고 최판석의 횡포와 마을의 어려움에 대해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최판석, 그 양반이 들어선 뒤로 마을 인심이 흉흉해졌어. 소장료는 터무니없이 오르고 흉년이 들어도 쌀 한 톨 내주는 법이 없으니 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하자 다른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옛날 최부자 영감님이 계실 때는 참 살기 좋았는데 그 아들내미가 그렇게 되고 나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지. 장군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장군이 고기와 떡을 한아름 들고 집으로 돌아오자 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반겼습니다. 장군은 오늘 저녁은 다들 배불리 먹고 기운을 내게나 하며 가져온 음식을 부엌으로 넘겨주었는데 이를 본 최판석은 제 돈도 아니면서 생색은 혼자 다 내는구만 하며 혀를 반대미를 부겁게 다난고 찼습니다. 하지만 최판석은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고 허허 손님이 오시니 집안에 먹을 복이 터지는 구려하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장군은 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아무 대꾸 없이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댁의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늙은 유모는 장군이 사온 고기로 정성껏 국을 끓여 사랑채 상을 차렸는데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반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가면서
나으리 덕분에 하인들이 오랜만에 배를 채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군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유모 앉으시오. 내 오늘 밤은 유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소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유모가 엉거주춤 자리에 앉자 장군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장군의 왼쪽 발목이 드러나는 순간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뒤틀려 있던 뼈마디와 강가에 버려질 때 긁혔던 날카로운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오직 두 사람 죽은 최 부자마님과 유모만이 알고 있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유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유모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장군의 다리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도련님을 지키지 못해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죽어서도 마님을 뵐 면목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시다니요. 장군은 눈물을 흘리는 유모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유모. 유모 탓이 아닙니다.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고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무예를 익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유모를 진정시키며 지난 25년간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습니다. 강가 갈대밭에 걸려 울고 있던 그를 지나가던 무관이 발견하여 거두었고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무예를 연마하여 나라의 장군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제가 돌아온 것은 단순히 이 집을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잇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마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유모는 그의 늠름한 모습에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최판석이 꾸미고 있을 음모가 걱정되어 도련님 작은 마님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시각 안채에서는 최판석이 포졸들을 부르기 위해 하인 하나를 은밀히 관하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도둑이야 하고 소리칠 테니 너는 그때 맞춰 포졸들을 데리고 들이닥쳐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지만 장군의 방과 최판석의 방만이 어둠 속에서 서로 다른 기운을 뿜어내며 깨어 있었습니다. 장군은 진보다리 속에 숨겨진 은촛대의 존재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최판석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집안의 갑오가 없어졌어. 최판석은 잠옷 바람으로 마당을 뛰어다니며 호들갑을 떨었고 하인들은 놀라서 허둥지둥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판석은 사랑채를 손가락질하며 분명 저놈이다. 저놈이 들어오고 나서 은촛대가 사라졌어. 어쩐지 눈빛이 흉악하다 했더니 내 물건을 훔쳐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그의 표정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태연자약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최판석을 향해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시오? 내가 무엇을 훔쳤다는 말이오? 라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최판석은 씩씩거리며 시치미 떼지 마라. 내 소중한 은촛대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이 집에 낯선 사람은 너밖에 없지 않느냐. 당장 저놈의 짐을 뒤져라. 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저하며 머뭇거렸지만 최판석의 서슬퍼런 호통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랑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장군의 진보다리를 들고 나왔고 최판석이 낚아채듯 보따리를 풀어 헤치자 옷가지 사이에서 번쩍이는 은촛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할 말이 있느냐? 최판석은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소리쳤고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마 저 점잖은 양반이 도둑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실망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장군은 그저 헛웃음을 지으며 은촛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때마침 최판석이 미리 손을 써둔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포교가 앞으로 나서며 도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 현행범이 잡혔으니 당장 포박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장군에게 다가오자 늙은 유모가 앞을 가로막으며 아니옵니다. 저분은 도둑이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최 판석은 유모를 밀쳐내며 저 늙은 것이 노망이 났나 썩 비키지 못해 라고 소리쳤고 유모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장군은 넘어진 유모를 부축해 일으키며 포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내 발로 걸어갈 테니 이분에게 손대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포졸들도 순간 움찔하여 멈칫했습니다. 장군은 최 판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은초대가 당신의 것이 확실하오. 그리고 내가 훔친 것이 정말 맞소. 라고 되물었습니다. 최 판석은 짐짓 당당한 척하며 그렇다. 내 집 안방에 있던 것을 내 놈이 훔친 것이 확실하다라고 대답했지만 장군의 눈빛에 눌려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줬소. 관아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 하지만 가기 전에 내가 보여줄 것이 하나 있소. 라고 말하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장군은 어제 마을에 나갔을 때 이미 자신의 부하들과 접선하여 오늘 아침에 맞춰 출두할 것을 지시해 두었던 것입니다. 최 판석은 갑작스러운 암행어사의 출현에 사색이 되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포졸들도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장군은 품속에서 꺼내려던 것을 다시 집어넣고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역졸들을 맞이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도둑으로 몰렸던 장군이 오히려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붉게 타오르며 마치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고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최 판석을 향해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부님,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군요. 그제야 최 판석은 사내의 입에서 나온 숙부님이라는 단어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버렸던 조카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서 자신을 심판하러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다리는 공포로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벗겨지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찰나 최 부잣댁의 마당은 다가올 폭풍 같은 심판을 앞두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가 청천벽력처럼 마당을 울리자 최 부잣댁의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 판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역졸들이 들이닥쳐 포졸들을 밀어내고 마당을 장악하자 도둑으로 몰려 포박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장군은 천천히 품속에서 황금빛이 감도는 묵직한 패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패에는 임금님이 하사한 호국 대장군의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관아의 포교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고 위세를 부리던 포졸들도 창을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니 마당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장군은 그 위험 있는 자태로 주위를 압도하며 천천히 최 판석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죄인의 심장을 옥죄는 북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군은 떨고 있는 최 판석을 내려다보며 숙부님, 이 패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도둑의 물건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장수의 증표입니다. 라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판석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자 장군님, 제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이 말을 땅에 두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단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이 흐르는 강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웅성거림조차 멈춘 채 장군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장군은 몸을 돌려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있는 큰 의자에 좌정하고는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이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25년 전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강가로 버려졌던 아이, 최 부자의 아들 최영신이다. 그 선언은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늙은 유모는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이분이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도련님이십니다. 제 눈으로 저 발목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절절한 외침에 마을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젊은이들은 전설 속의 주인공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최영신 장군은 다시 시선을 최판석에게 돌리며 준엄하게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숙부, 당신은 형님의 핏줄을 차가운 강물에 버리라고 사주하고 그 죄책감으로 병든 형님 부부를 돌보지 않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소. 그것으로도 모자라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고 소작농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만 불렸으니 이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오. 장군의 호통은 추상과 같아서 최판석은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장군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녀가 장군의 진보다리에 몰래 넣었던 은초대는 이제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족쇄가 되어 마당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장군은 은초대를 집어들고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은초대는 어머니께서 시집올 때 가져오신 귀한 물건입니다. 어찌 이런 소중한 유물을 당신들의 추악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썼단 말입니까? 그는 은초대를 유모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제자리에 어머니의 위패가 있는 사당에 고이 모셔주게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은초대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예 나으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줄 알았다며 최판석 부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고 그동안 쌓였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분만이 남은 상황에서 장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는데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아 침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군이 당연히 최판석을 관하로 넘겨 엄벌에 처하거나 목을 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장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최판석을 바라보며 법대로라면 당신을 관아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하고 곤장을 쳐서 귀양을 보내야 마땅할 것이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찌 되었든 내 아버지의 동생이자 나의 숙부이니 피를 나눈 가족을 내 손으로 해치는 것은 아버지가 원치 않으실 것이오. 장군의 너그러운 말에 최판석은 감동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으나 장군의 다음 말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허나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법. 오늘부로 당신은 이 집의 주인 자격을 박탈하오.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안채와 사랑채는 모두 비우고 저 뒤편 행랑채의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기시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일 수도 있었으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분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이 그동안 모은 재산 중 부정하게 축제한 것은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앞으로는 평범한 농사꾼이 되어 땀 흘려 일한 것만으로 먹고 살도록 하시오. 최판석과 그의 아내는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비굴한 눈물이었습니다. 장군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즉시 최판석의 짐을 행랑채로 옮기게 했고 그 과정에서 감춰두었던 쌀가마니와 비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군은 그 물건들을 마당에 쌓아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은 본래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니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며 나누어 줄 것을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장군의 이름을 연호했고 순식간에 마당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둡고 칙칙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활기차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하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마당을 쓸고 닦았고 부엌에서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장군은 화려한 장군복을 벗고 소박한 평복으로 갈아입은 뒤 늙은 유모와 함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위패들이 보였고 장군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버지 어머니 못난 아들 영신이 이제야 돌아와 인사를 올립니다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당 참배를 마치고 나온 장군은 대청마루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을 맞이했는데 그의 태도는 깍듯하고 겸손하여 조금 전에 서슬퍼런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에게 술을 따르며 제가 없는 동안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집과 마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촌장은 자네가 돌아와서 우리 마을에 다시 볕이 드는구만. 다리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자네 마음은 그 누구보다 반듯하고 튼튼하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왼쪽 다리를 어루만지며 이 다리는 저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 다리가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랑채로 쫓겨난 최판석 부부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탄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밥상은 차려져 들어왔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기름진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따뜻한 밥과 국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장군이 미우나 고우나 식구이니 밥은 굶기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한 덕분이었습니다. 최판석은 밥상을 받고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남이 베푸는 자비의 무게를 느끼며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장군의 부하들과 마을 청년들이 어우러져 씨름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덩치 큰 장군도 직접 삿발을 메고 모래판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장군님이 다리가 불편하신데 괜찮으시려나 하며 걱정했지만 장군은 굳건한 하체로 상대를 번쩍 들어올려 가볍게 넘기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흙투성이가 되어 웃고 즐기는 모습은 이 집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장군의 곁을 맴돌며 그의 칼을 만져보기도 하고 말에게 풀을 먹이기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장군은 마을 사람들에게 창고를 개방하여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장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묻고 격려했습니다. 올겨울은 춥지 않게 지내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쌀 한 가마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사람들의 언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도 구경꾼들이 몰려와 최부자댁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최부자댁의 명성은 예전보다 더 높게 드높아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장군은 사랑채 깻마루에 앉아 늙은 유모가 깎아주는 감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모,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이제는 일손을 놓고 편히 쉬셔야지요. 장군의 말에 유모는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도련님이 오셨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야 살맛이 나는데 더 열심히 모셔야지요. 라고 답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비치는 모습은 마치 모자지간처럼 다정해 보였고 집안 곳곳에 켜진 등불은 밤을 환하게 비추며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고요함이 불안과 공포가 서린 침묵이었다면 오늘의 고요함은 평온과 안식이 깃든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장군은 대문을 직접 걸어 잠그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쏟아질 듯한 별들이 그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 쪽을 바라보며 검은 용이 산다는 강물도 이제는 잠잠하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군은 다시 사랑채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정에 올리는 상소문이었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당분간 고향에 머물며 피폐해진 마을을 돌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이나 권력보다 지금 당장 내 집과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글을 쓰는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엄숙했으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그의 붓글씨에 운율을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행랑채의 좁은 방에서는 최판석 부부가 웅크리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좁고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예전보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궁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판석은 아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으며 여보, 우리가 참 욕심이 과했어. 이제라도 살려주니 고마운 일이야. 내일부터는 텃밭이라도 일구며 살아보세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집안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튼튼하게 고쳐진 담장, 깨끗하게 청소된 마당, 그리고 가득 채워진 장독대를 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유모가 덮어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뒷산에 올라 부모님 묘소를 찾아뵙고 강가에 나가 갈대밭을 거닐어야겠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최부자댁의 기둥들은 마치 주인을 알아본 듯 묵직하게 버티고 서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밤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고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깊은 단잠으로 인도했고 마을 전체를 평화로운 꿈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정의가 바로 섰으며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최 부자댁의 담장을 넘어 마당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뿜어내는 흙내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러웠고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을 알렸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부지런한 발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당을 거니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은 지난 겨울보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눈빛으로 적을 경계하는 무인이 아니라 고향의 봄을 만끽하는 평범한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랑채로 거처를 옮긴 최판석 부부의 삶 또한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단 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기름진 고기 반찬 대신 나물과 된장국을 먹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색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최판석은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을 일구고 걸음을 주는 일을 도맡아 했는데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불평을 쏟아냈지만 땀 흘려 일한 뒤 먹는 밥맛이 꿀맛 같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반성했고 싹이 트는 채소들을 보며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난생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그런 숙부를 멀리서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했는데 가끔 텃밭을 지나갈 때면 숙부님 상추가 아주 실하게 자랐습니다라며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판석은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그래 자네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사내라고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높은 불신의 벽은 봄눈 녹듯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고 그 자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정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최판석을 비웃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마을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신 장군은 단순히 집안을 다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만 오면 범람하여 마을을 위협하던 흑룡강의 물길을 잡는 일이었는데 그는 마을 청년들과 힘을 합쳐 강가에 튼튼한 제방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녹봉을 털어 필요한 자재를 사고 직접 돌을 나르며 솔선수범했는데 그의 거대한 몸집과 힘은 제방 공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무거운 돌을 지고 나르는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너나 할 것 없이 공사에 참여했고 공사장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점심시간 마을 안악들이 새참을 이고 공사장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최판석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자신이 직접 빚은 주먹밥을 장군과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작은 마님 솜씨가 제법이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칭찬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는데 그 미소는 탐욕에 가득 찼던 예전의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박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장군은 숙모가 건네준 주먹밥을 맛있게 먹으며
정말 맛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고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몇 달간의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강가에는 거대한 석축제방이 완성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위를 걸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강물이 넘쳐 논밭을 휩쓸거나 집을 삼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제방 위에 서서 굽이치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25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공포의 강물은 이제 마을의 젖줄이 되어 생명을 키우는 소중한 물길로 다시 태어났고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트라우마도 강물과 함께 멀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는 강물을 향해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속삭이며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최 부자 댁의 논과 밭, 그리고 마을 전체에는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며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장군이 마을을 돌보며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농법을 개선한 덕분에 예년보다 수확량이 2배는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게 다 장군님 덕분이다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집집마다 곡간이 가득 차 인심도 넉넉해졌습니다. 장군은 수확한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고 홀로 사는 노인이나 힘없는 집에는 더 많은 몫을 챙겨주어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마당은 타작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노랫소리로 연일 시끌벅적했고 그 풍경은 마치 태평성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 평화로웠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장군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는데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며칠 밤낮으로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늙은 유모는 잔치 음식 준비를 총지휘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장군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마님 생각이 나서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 풍물패가 들어와 신명, 나는 가락을 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흥겨워했습니다. 장군은 쭈뼛거리고 있는 최판석의 손을 이끌어 마당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갔고 최판석은 쑥스러운 듯 몸을 베베고 왔지만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용기를 내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그와 함께 어울렸고 과거의 미움과 원망은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장군은 그 모습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는데 그 술맛은 세상 그 어떤 귀한 술보다 달고 향기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고 사람들은 장군에게 노래 한 가락을 청했습니다. 장군은 사양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굵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고향의 산천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구슬픈 듯하면서도 웅장한 곡조였습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몇몇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최부자 영감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최부자 댁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장군은 마당에 남아 뒷정리를 하는 하인들을 도와 멍석을 개고 그릇을 날랐는데 하인들이 만류해도 같이 하면 금방 끝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얼추 끝나자 그는 군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긴 하루의 열기를 식혔습니다. 옆에는 늙은 유모가 따뜻한 꿀물을 타와서 말없이 놓아주었고 장군은 그 꿀물을 마시며 온몸으로 퍼지는 따스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유모, 오늘 참 좋은 날이지요. 장군이 나직하게 묻자 유모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50년을 살았지만 오늘처럼 기쁘고 좋은 날은 처음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마님께서도 춤을 추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각자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를 차례로 돌아보며 문단속을 했습니다. 행랑채 앞을 지날 때 최판석 부부의 방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코골이 소리를 듣고 그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탐욕에 찌든 불안한 소리가 아니라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안식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마음속으로 숙부님 편안히 주무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온 장군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물이 보였고 갈대숲은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서걱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마치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며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씻어내고 있었고 그 흐름에 맞춰 장군의 호흡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장군은 베개에 머리를 깊이 파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이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나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서로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는 자신이 돌아온 이유와 지켜야 할 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몸은 노곤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에는 내일 해야 할 즐거운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장군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산짐승들도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고 도둑들도 감히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들도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 만큼 최부자댁과 마을은 평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달빛은 최부자댁의 지붕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마당의 늙은 감나무는 그림자를 드리워 집안을 보호하듯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사그라들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포근하고 아늑한 어둠이었습니다. 장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고 꿈속에서 그는 불편한 다리 없이 마음껏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버려졌던 아이가 호국 대장군이 되어 돌아와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준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따뜻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밤바람이 잦아들고 강물 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장군이 지켜주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벗삼아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묵묵히 흘러갔고 최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 수많은 계절이 내려앉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강가에 버려졌던 다리, 저는 아이가 호국 대장군이 되어 돌아왔던 그 해의 뜨거웠던 여름은 어느새 마을 노인들의 옛날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최영신 장군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세월의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불편한 왼쪽 다리를 이끌고 마을을 순찰하는 그의 뒷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장군은 벼슬길에 다시 나아가는 대신 고향에 남아 흙을 만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촌부로서의 삶을 선택했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 그 어떤 영광보다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개과천선하여 행랑채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던 숙부 최판석은 10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밭을 일구며 살다가 어느 평온한 가을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장군의 손을 꼭 잡고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다시 만난 것이다. 부디 나를 용서해 다오라는 유언을 남겼고 장군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라고 말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최판석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는데 이는 그가 지난 잘못을 씻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장군은 숙부의 무덤을 양지 바른 곳에 써주고 매년 제사를 정성껏 모시며 피로 맺어진 가족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숙부가 떠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집안의 큰 어른이자 장군의 어머니와도 같았던 늙은 유모 또한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장군의 밥상을 챙기며 정정함을 과시했으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듯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는데 사람들은 마님께서 유모 할머니를 데리러 오신 것 같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군은 유모의 시신 앞에서 꼬박 사흘 밤낮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를 부모님 묘소 곁에 나란히 안장하여 죽어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제 장군의 곁을 지키던 옛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오직 장군만이 홀로 남아 집안의 역사를 기억하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모와 숙부가 떠난 빈자리는 마을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채워주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장군을 할아버지 장군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장군은 사랑채를 서당으로 개방하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전수했는데 그의 교육 방식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진정한 용기는 칼을 휘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에 울려 퍼질 때면 지나가던 농부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감상하곤 했습니다. 장군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유난히 강가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제방 위를 천천히 걸으며 강물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젊은 날 그토록 원망스럽고 두려웠던 강물은 이제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되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인생이란 저물처럼 막히면 돌아가고 뒤퍼지면 고요해지는 법이지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강바람이 그의 긴 수염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바람 속에 실려오는 옛 기억들을 회상하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 인근 마을의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최부자 댁의 우물만은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을 뿜어내었습니다. 장군은 대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와서 물을 길어가도록 허락했고 자신의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며 그를 생불처럼 떠받들었지만 장군은 이 물과 곡식은 하늘이 잠시 내게 맡겨둔 것일 뿐 내 것이 아니다라며 겸손해했습니다. 그의 덕망은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퍼져 먼 곳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군의 다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불편해졌지만 그는 결코 자리에 눕거나 남의 부축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 것이다라고 고집하며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집안일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쑤셔오는 다리의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고통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는 그 통증마저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라 여기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날 오후였습니다. 장군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아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의 표정이 유난히 평온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던 하인을 불러 오늘은 왠지 술 한 잔이 생각나는구나. 유모가 담가두었던 매실주 한 병을 가져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인이 가져온 술을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신 그는 술맛이 참 좋다. 마치 인생의 맛과 같구나라고 감탄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은 술잔을 내려놓고 평상에 누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하늘에는 솜사탕 같은 흰 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름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가 문득 하늘 저편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낯익은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모, 그리고 숙부까지 먼저 떠난 이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군은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참으로 길고도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라고 속삭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살며시 내려와 그의 가슴 위에 앉았고 장군은 깊은 잠에 빠지듯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군의 부고가 전해지자 마을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 슬픔은 통곡과 오열이 아닌 경건하고 차분한 애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장군님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니 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나가는 날, 강가에는 수천 마리의 하얀 두루미 떼가 날아와 하늘을 맴돌며 장군의 영혼을 인도하는 듯한 기이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루미 떼를 보며 장군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전설이 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장군이 떠난 후에도 최부자댁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장군이 생전에 양자로 들여 키웠던 총명한 아이가 집안을 물려받아 장군의 뜻을 이어갔고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배고픈 나그네와 힘든 이웃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장군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사랑채 기둥에는 그가 즐겨 쓰던 붓과 벼루가 놓여 있어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장군의 묘소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거나 조언을 구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말투도 변해갔지만 최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변하지 않고 마을의 자랑거리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에 다리 저는 장군님이 살았단다. 그분은 힘이 천하장사였지만 마음은 비단결처럼 고왔지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래서요. 그 나쁜 숙부는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묻곤 했고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장군은 살아있는 영웅이 되어 아이들의 꿈속에 나타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최 부자댁 앞을 흐르는 강물은 지금도 여전히 굽이치며 흐르고 있고 봄이면 강가에 벚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갈대숲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강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가 마치 장군의 넉넉한 미소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갈대들이 서걱거리며 장군의 예지아기를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을 더 이상 흑룡강이라 부르지 않고 장군의 호를 따서 영신강이라 부르며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마을의 역사를 품고 오늘도 묵묵히 바다를 향해 흘러가며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을 맺고 사방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군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이 마을의 고요한 밤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의 냄새, 타작마당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청아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줄 것입니다. 장군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마음과 평화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곁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당신도 튼튼한 다리로 들판을 달리고 맑은 강물에 발을 담그며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을 지켜주고 달빛이 당신의 꿈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장군이 선물한 평화로운 마을의 품속으로 깊이, 아주 깊이 빠져드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찰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